안녕하십니까. 2021년 화성 지역학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 화성의 전설편 오늘은 3화입니다. 화성 지역학은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시고 화성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강좌인데요. 화성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2020년부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성의 전설편은 3편, 제가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들려야 될 때가 많으니까 여행 빨리 출발하도록 하죠. 이번 3강은 봉담의 전설편입니다. 이번에도 강의에 이원영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건국대에서 고전문학 중 구비문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3강은 호랑이 뱃속에서 찾은 유해로 심요살이한 최루백의 효자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환을 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강은 호랑이 뱃속에서 찾은 유해로 심요살이한 최루백의 효자각이란 제목으로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건데요. 봉담 지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봉담 지역의 전승 양상, 봉담 지역 전설의 현장과 증거물, 그리고 유형별 특징과 서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비슷한 제목은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최루백의 효자각을 대표 전설로 뽑은 만큼 우리 최루백 전설을 시작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봉담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도 1914년 조선 총독부의 군면 통폐합을 통해서 수원군의 삼봉면과 갈단면이 봉담면으로 한 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봉면의 봉자와 갈단면의 담자를 합쳐서 봉담면이라 되었고요. 그래서 삼봉면에는 이런 지역 동화동, 와우동, 수기동, 방축동, 상동, 수영동, 내동, 분청동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갈단면에는 당하동에서부터 하가등리 마을이 이렇게 덕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봉담면으로 합쳐지면서 삼봉면에 속했던 지역은 이제 리로 바뀌었어요, 이름이요. 여기도 이제 그리고 리도 합쳐졌죠, 많이. 그래서 동아리, 와우리, 수기리, 상리, 수영리, 내리, 분천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갈단면에 속했던 지역은 당아리, 유리, 덕리, 하가등리, 마을이, 왕림리, 세곡리, 덕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제 자주 듣는 그런 이름들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수원군의 수원읍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 분리가 되고 이외 지역이 하성군이 되었잖아요. 여러 번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1983년에 비봉면에 있던 상계리가 봉담면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89년에는 오산읍 지역이 오산시로 승격돼서 분리가 되어 나갔고요. 그러면서 98년에는 봉담면이 봉담읍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화성시 봉담읍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봉담읍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리들은 동아리, 와우리, 수기리, 상리, 수영리, 내리, 분천리, 당아리, 유리, 덕리, 하가등리, 마을이, 왕림리, 세곡리, 덕우리, 상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리는 아까 전에 비봉면에서 왔다고 했었죠. 비봉면에서 온 친구죠. 그리고 2008년에 동아리 일대의 봉담 택지 1지구가 조성이 되었고요. 2021년 현재는 봉담 택지 2지구가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봉담읍이 예전에 여건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뭐 되게 대표적인 농악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 택지지구 개발 전후 사진인데요. 봉담 마우리 지역의 1998년 사진과 2021년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 논밭이 꽤 있고 개발이 좀 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이제 완전히 물론 이렇게 사진이 이쪽 사진은 좀 좁고요. 두 번째 사진은 항공 사진이라서 좀 더 넓게 좀 더 넓은 지역을 잡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화성시청 포토 갤러리에서 보면서 가끔 이거 보면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아파트가 이쪽에 이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일 높은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예. 건물이었는데 지금 보면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대단지 아파트가 높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이렇게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곧 다 개발이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한참 이제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거나 그럴 겁니다. 네. 자, 넘어가서요. 아까 우리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예. 체루백 효자가게 유래 전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루백 네. 효자가게 체루백은 유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역에서요. 그렇죠. 예.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뭐 길도 있고요. 네, 체루백로라고 해서 도로명 주소명에도 체루백 이름이 쓰이더라고요. 예. 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와 수길이에 있는 체루백 효자각 및 효암바위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효자문이나 효자각뿐만 아니라 효도와 관련된 바위도 같이 있나 보네요. 예. 이 자료들은 워낙에 유명해서 여러 군데 수록되어 있는데요. 한국국민문학대기 1-5권과 화성군사 하편 그리고 2008년에 발간된 화성문화원의 봉담읍 자료집에도 수록이 여러 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관련된 자료는 보시고 싶으시면 문화원에 좀 연락 주시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설 이제 제가 보시기 좋게끔 구술된 것을 좀 윤문해서 정리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수원채 씨 최상저가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습니다. 15살 어린 아들 최루백은 호환당한 아버지를 찾고자 도끼를 들고 밤중에 산으로 올라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술을 마신 것처럼 취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오른 최루백은 아버지를 다 잡아먹은 배가 부른 호랑이가 산중 큰 바위에 자리를 잡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최루백은 아버지의 원수인 호랑이의 머리를 도끼로 힘껏 내리쳤고 호랑이는 죽었습니다. 네, 이거는 마치 그 굉장히 좀 현실적인 표현들만 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좀 굉장히 신기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더 불가능할 것처럼 그렇죠. 보이기도 아까 하고요. 동탄 박장철 효자각의 그 눈 뭐 이렇게 앞길을 비춰주는 호랑이랑 다르게 네. 뭔가 현실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과연 될까? 마치 뭐 축구로 브라질을 이기는 것처럼 네, 그런 15살의 어린 아들이 예. 호환당한 아버지를 찾고자 도끼 하나만 들고 예. 밤중에 산으로 가서 호랑이를 찾았고 예. 또 그것부터가 좀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그 자체의 용기도 사실 대단하면서도 그렇죠. 대단한 용기죠. 또 호랑이가 단칼에 그 도끼 한 번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말이 그래서 안 될 수도 자료 있죠. 문면을 제가 좀 살펴볼 때 보면 예. 호랑이와 뭐 그 최루백이 막 힘든 결투를 했다기보다는 예. 이제 체루백이 아버지 찾고자 하는데 이미 다 먹고 들어 누워서 쉬고 있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예. 호랑이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나서 얘기를 하니까 예. 마치 호랑이가 그것에 응대를 하는 듯이 꼬리를 흔들면서 납작 엎드렸다. 예. 라고 해서 도끼를 한 번 탁 내리쳤더니 머리를 맞고 바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좀 신기한 일이네요, 진짜로. 네, 뭐 지난주나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렇게 예. 지성이면 감천처럼 지극한 그 효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동물이나 이런 상황들도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상황을 만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거에 그만큼 비하면. 또 이 지역에 호랑이가 많이 있었나 봐요. 아, 그렇네요. 호랑이 네. 얘기가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동탄도 그렇고 봉담도 그렇고 주변이 산으로 예.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은 강원도처럼 그런 산은 많이 없더라도 예. 이 산맥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는 구릉지대가 많이 있고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 골짜기마다 사람이 사는 동네도 많이 있지만 호랑이들이 살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또 예. 워낙에 한국에 예전에 호랑이가 많이 많았다고 하니까. 있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그럼 그래서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네. 예, 체류백은 호랑이의 배를 갈라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 홍법산 서쪽에 안장하고 산소 옆에서 여막을 짓고 3년간 심효살이를 하였습니다. 심효살이를 하는 동안 부친의 홀령이 체류백의 꿈에 나타나서 아들의 효심에 감탄했다고도 합니다. 3년 거상을 마친 체류백은 항아리에 묻어두었던 호랑이 고기를 꺼내 씹어 먹었습니다. 효자 체류백의 소문이 널리 퍼졌고 나라에서 수원채 씨의 효자 체류백을 폐계 효행을 기리는 효자비를 세워주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가져갔던 도끼로 호랑이 배를 갈라서 예. 이제 다 먹은 아버지 유해 뼈와 살을 이제
가져와서 홍법산 그 서쪽에다가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그 산소 옆에다가 염막을 짓고 3년간 심효살이, 염효살이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 심효살이 하는 동안 부친의 혼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잘 해주는구나 하고 시로서 감탄을 하는 시로 읽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있었는데 냇물 밑에다가 시원한 곳이었나 봐요. 예. 그 항아리에다가 호랑이 고기를 냇가에다 묻어뒀는데 그것을 3년 거상 마치는 날 그것을 씹어 먹으면서 아버님의 원수를 내가 끝까지 복수를 끝까지 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소문이 널리 퍼졌고 또 체루백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나라의 벼슬도 많이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 또 이 체루백의 아버지인 최상저가 수원채 씨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수원채 씨의 효자 체루백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비를 세워주고 또 사패지도 내려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이제 전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봉담의 대표 전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증거물과 함께 지금 활발하게 전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루백이 저희 세종대왕이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와 이 얘기가 차이가 조금 있는 건가요? 크게 없고요. 거기도 보면 이제 그림과 같이 해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 대체적인 줄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15세 정도 되는 체루백이 아버지를 찾으러 호랑이를 잡으러 가서 호랑이를 잡았고 호랑이 배를 가르고 유해를 가져와서 모시고 요묘살이를 잘 했다라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또 봉담 지역의 대표 전설로 삼천병마골의 지명 유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시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 드렸던 전설입니다. 아, 삼천병마골이라는 지명은 꼭 화성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아, 그렇군요. 네,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또 이 삼천병마골만의 또 이야기가 있어서 예, 삼천병마골은 또 아까 체루백 이야기처럼 도로명 주소로도 삼천병마로 이렇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또 지역의 대표 이야기라고 꼽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삼천병마골에 대한 지명 유래 전설로 화성 군사와 시사 아까 그 자료집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군데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죠. 저희 그만큼 이제 편에 짧지만 이 삼천병마골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한두 마디씩 거두시면서 여러 편의 자료를 구술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임진왜란 때 독산성 전투에서 권율 장군에게 패배한 왜군은 점령하고 있던 한양 도성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권율 장군은 왜군들이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 아닌 독산성에서 정남면을 거쳐 봉담읍으로 이어지는 고갯길로 갈 것이라 예견하였습니다. 네, 이 상황을 먼저 얘기하자면 임진왜란 당시고요. 왜군이 이미 한양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오산에 있는 독산성에서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율 장군이 불리한 상황이었죠. 왜군이 더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권율이 굉장히 지혜와 지략을 써서 이 승리를 했습니다. 독산성에서 승리를 했다는 말씀이죠? 네, 독산성에서 승리하셔가지고 세마대 전설 같은 것도 또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왜군이 다시 한양에 돌아가려고 할 때 그 후퇴로가 권율 장군이 예지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되는데 다음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읽어볼게요. 외병들의 테러를 미리 예측한 권율 장군은 봉담읍 왕림리 근처의 골짜기에 삼천병마를 몰래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고갯길 뒤 후미진 골짜기 속에 숨어 주둔해 있던 조선 군사 삼천병마는 퇴각하던 왜군을 일시에 기습하여 적은 수로 많은 외병을 무찔러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조선 군대 삼천병마가 숨어 왜적을 크게 격파하였던 곳이라 하여 이 골짜기를 삼천병마골이라 부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외병들이 큰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갈 거다라고 권율이 예측을 했는데 이게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그 지형도 이렇게 매복하기 좋은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 없이 지나가다가 기습 공격을 당한
이 왜군들이 권율 장군에게 큰 패를 했고 그리고 조선 군대가 크게 격파한 곳을 이제 삼청병마골이라 부른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곳에서 그렇게 큰 전투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이 뭐 이렇게 증명이 된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료를 한번 살펴보자면 예. 여기 권율이라고 이게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과 예. 그리고 한국민속대백과 사전을 주로 이용을 하시면 예. 일반인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뭐 역사와 민속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권율이라고 지금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면요. 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에 자, 수원과 용인 경내 이것을 친 소금의 적들을 공격하려 하자 극력반 자중책을 말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했었죠. 예.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용인에서 패한 전철을 해서 수원 독성 산성에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크게 전투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독산성에서 이겼고, 성책을 굳게 해서 지구전과 유격전을 해가면서 이제 독산성에서 이겼잖아요. 예. 적이 퇴각할 때 정예 기변 100명 풀어 적의 테러를 기습해 많은 외병을 베었다. 1000명을 풀어서. 네, 예. 네, 이제 이야기로 되면서 불어날 수도 있는 건데 예. 아마 이 부분이 삼청병마골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적의 예. 테러를 기습해서 많은 외병을 베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그 테러 부분과 삼청병마골 부분 얘기가 전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인 권율 장군의 역사적인 생애와 예. 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노루곡의 지명 유래인데요. 예. 화성시 봉담 분천리에는 한평 이 씨의 묘자리가 노루로 변한 산신을 구해주고 보은으로 받은 길지라는 이야기 전설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정조대왕에 대해서 2강 때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몇 자리를 구해주는 이야기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그 효도의 끝이 물론 살아계실 생전에 봉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장례를 잘 치르는 것도 효행의 끝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3년 심효살이를 아까 체루백처럼 여묘살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후대 좋은, 예, 자리를? 후손들을 예. 위해서 좋은 묘자리를 구하는 것도 아주 관건이었는데요. 예. 이 한평인 씨 묘자리가 알고 봤더니 노루로 변한 산신에게 받은 보은으로 받은 길지다. 아. 길지 명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네. 얘기도 화성 군사와 시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봐 주시죠. 예. 태봉산과 각시봉 사이에 분천리와 왕림리가 통하는 고개가 있는데 이를 노루고개라고 합니다. 분천리의 입향조인 한평이 씨 이양의 아들이 뒷산에 올라 쉬고 있는데 호련히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구원을 청하는 듯 슬프고 가련한 모습으로 어쩔 줄 모르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화살집에 비비고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양의 아들은 노루의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근처에 있던 풀잎으로 노루를 덮어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아. 한평희 씨 아들 이양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 이양이 뒷산에 올라 쉬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예. 얘가 왜 이럴까 하다가 뭔가 불편한가 싶어서 풀잎으로 노루를 덮어줬습니다. 이 화살집 그렇군요. 전통에다가 막 비비고 뭔가 이렇게 그냥 떠나지 않고 계속 뭔가 요청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이죠. 예. 그랬더니 다시 이어서 읽어봐 주시죠. 예. 조금 후에 사냥꾼이 헐레벌떡 나타나 노루의 도망친 방향을 물었습니다. 이양의 아들은 태연하게 못 보았다고 하였고 사냥꾼은 이곳으로 지나갔을 텐데 하며 중얼거리면서 각시봉 쪽으로 떠났습니다. 사냥꾼이 지나간 뒤 이양의 아들은 숨겨있는 노루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노루는 풀을 털고는 의기양양하게 노루고개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우리 그렇군요. 보통 보면 사냥꾼이 숨겨주세요, 사냥꾼에게 쫓기던 노루가 숨겨주세요 해서 숨겨줘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보훈을 받는 뭐 선녀나무꾼 같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노루가. 그리고 노루가 말도 안 하고 네. 그냥 이제 짐승으로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거 보면 노루가 사냥꾼한테 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의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진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살려준 것으로 이제 하고 이야기가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고 난 며칠 후에 이양이 이제 아들이 꿈을 꾸었는데 예. 이 꿈에 이제 현몽을 해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예. 나는 산신이다. 나를 산을 즐기고자 노루로 변해서 내가 놀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사냥꾼을 만나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다. 그런데 네가 구해준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였다. 생명의 은인에게 보은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즉 내게 묘자리를 하나 일러주리라 라고 하면서 예. 이제 꿈에서 깨고 보니 산신이 일러준 묘자리가 지금의 이제 태봉산에서 남양으로 산줄기가 뻗어 있는 내룡혈이라고 하는 내룡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자리를 얻어가지고 구 얼마 있지 않아 부친의 이양이 세상을 떠났고요. 예. 이양의 아들은 아버지를 좋은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지사 아까 우리 저번에 풍수지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걸 보는 직관 네. 같은 거겠죠? 관이 네. 아니고 사겠네요. 네, 이거는. 예, 지사분과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으나 길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요. 네,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아, 그 산신이 일러준 자리가 있었는데? 라고 해가지고 지사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러 갔습니다. 예. 그걸 보더니 그 지사는 길지라고 아주 탐복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양의 아들은 노루가 알려준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썼고요. 예. 그 후로 가세가 번창하고 자손들도 큰 복록을 누리고 대대로 후손들도 벼슬길에 많이 오르고 문장가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일만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조선조에는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7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를 잘 써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예, 얘기네요. 그 노루로 변했던 산신이 준 묘자리 덕분에 이렇게 가문도 번성을 하고 예. 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여기 또 정조랑 이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네, 읽어볼게요. 읽어봐 주세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수를 화산으로 이장하고 아버지 산소 근처에 묻히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육릉과 건릉의 능역을 정할 때 인근인 태봉산도 이 구역에 모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봉산 일대에는 한평이 씨의 묘가 많으니 나라에서 그곳을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이양의 아들이 노루의 모습으로 변한 산신을 구해주고 보훈을 받았기에 그 후로 한평이 씨 자손들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노루고기를 먹지 않으며 잠을 잘 때에는 모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육릉과 건릉처 예. 왕릉에 정할 때에는 그 주변의 일대를 다 능의 구역으로 정해서 수용을 하겠죠. 이렇게. 네, 수용을 하고 이제 좀 나무도 베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대 이 한평이 씨의 묘자리 묘역 부분은 제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조도 이제 이 가문의 묘역을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한평이 씨 자손들 또 그 가문들의 어떤 잠버릇이라고나 할까? 예. 또 그런 또 식습관이 또 이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게 좀 재미있는데요. 예. 노루고기를 절대 먹지 않고 잠을 잘 때도 짐승들처럼 이렇게 노로 누워 잔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노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모루 누우는 게? 근데 여기 이제 전설에서는 예. 이제 노루를 이제 숭상을 하기 때문에 예. 노루처럼 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사람들만의 잠버릇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 아마 한평 이씨 가문은 우리는 노루와 관련이 있어 예. 라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강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과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전설들인 건가요? 이런 네, 게? 뭐 씨족설화, 뭐 부족설화 아니면 가문설화 이런 것들 보면 예. 뭐 크게는 뭐 김해김씨, 김수로왕의 설화라든지 예. 신화로 거의 분류가 되죠. 건국신화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가문마다 또 있는 거군요. 예, 그 근데 고구려의 그 건국신화 시조가 이런 것처럼. 왕이 됐을 경우에는 건국신화가 되는 거지만 그렇군요. 뭐 김할지라든지 박혁허세라든지 뭐 주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단군 신화도 그렇지만 예. 이렇게 어떤 가문이나 한 나라의 건국 신화가 되잖아요. 예. 근데 나라를 세우지 않는 경우 가문의 이야기도 그 가문 내에서는 신성하게 숭앙시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윤씨 집안에서는 잉원가를 먹지 않는다 그러고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아마 가문마다의 특징들, 그리고 가문마다의 문화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 시조들의 전설과 관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시족의 전설이기도 하고 이 지명의 유래가 된 그런 네, 그래서 상황이군요. 그 한평희 씨의
가문설화에 관계하는 지역이 여기 노루고개다. 네. 봉담의 노루고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는 봉담 지역에 마하리 말무덤이라는 전설이 있어서 가져와 예. 봤습니다. 이거는 각 편이 2개가 있어서 하나와 2개 이제 연달아서 한번 보겠는데요. 예. 말무덤에서 그 우물에서 나온 용마가 죽어 묻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화성 군사에 실린 내용인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조선시대 임진왜란 직전의 일입니다. 외국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전부터 모든 준비를 하고 인물들이 있을 만한 곳들을 살펴보는 등 조선을 염탐하는 첩보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때 외국 첩자 하나가 봉담에 이르러 지세를 살펴보니 훌륭한 장수가 많이 나올 형상이었습니다. 마을을 이대로 두면 싸움에 이길 승산이 없어 보여 뒷산 혈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마을 가운데 우물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우물 안에서 용마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히히거리고 울며 마을을 달렸습니다. 장수가 아직 나지 않아 용마를 탈 장수가 없는데 혈에 쇠말뚝이 박히는 바람에 먼저 나와 마을을 한참 돌며 장수를 찾던 용마는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죽은 용마를 묻어주었는데 이것이 봉담읍 마하리의 말무덤입니다. 네, 아마 그 마하리라는 지명이라든지 말무덤이라는 그 마을 이름이 있는데 그 말무덤이라는 곳과 이제 연관해서 예. 생긴 전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신성한 우물에서 안개 속에서 예. 이제 그 용마가 튀어나왔고 그 용마가 죽어서 묻어준 것이 말무덤이고 그 지역에 큰 무덤이 있었나 봐요. 아, 예. 네, 그거가 관련한 전설이고 조금 다르지만 또 말무덤에 관한 전설이라서 또 가져와 봤는데요. 예. 여기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봉담읍 상기리에서 최장군이 태어났는데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났습니다. 놀란 어머니는 촛불에 최장군의 날개를 찢었습니다. 장수를 태우기 위해 용마가 나와 상기리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최장군이 용마를 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날개가 찢어져서 용마를 붙들지 못했고 용마는 계속 돌아다니다 마하리에 가서 죽었습니다. 마하리에 용마를 묻은 말무덤이 생겼고 이에 마하리를 말무덤이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마을을 이제 우리말로 말무덤이 마을 이렇게 많이 불렀나 봐요. 예. 그것과 관련한 것인데 여기는 이제 아기장수라고 하는 광포전설 유형으로 채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 그 그래서 두 가지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앞에는 사실은 그 아기 장수의 유형의 중요한 부분이 날개 달린 장수가 나왔고 예. 그 장수가 역적이 될까봐 무서워해서 부모나 그 이웃들이 죽이게 되는데 예. 그 장수가 죽으면서 용마가 이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울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아기 장수와 용마의 전설인데요. 예. 근데 앞에 부분에는 그 장수에 관한 부분이 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쇠말뚝을 박아서 장수가 없어진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아기 장수 서사도 예. 같이 부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그렇군요. 이제 아기 장수 최장군이라고 아예 네. 그 성씨가 정해져 있군요. 네, 이렇게 돼서 아마 그 동네에 뭐 최 씨가 많이 사셨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마을에 장군이 태어나서 용마가 뛰어다녔는데 결국에 그 용마가 마을에 와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큰 말무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인데요. 예. 제가 말무덤에 관한 유적지를 막 찾다 보니까 말무덤을 지금 많이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마하리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백제 큰 고분군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고분이라는 것도 그 옛날 사람들은 누구 이름 모를 무덤이긴 하지만 마을 곳곳에 큰 무덤의 형태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말무덤이 마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 사실 이게 그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예. 그 뭔가 이렇게 발굴이 됐다는 건 밑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발굴이 된 거고 그 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자료를 받고 나서 이제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도 말무덤이 궁금해서 찾았었는데 그때가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도 말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전해져 오고 그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설로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백제 고분군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면 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백제 고봉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다음 마지막은 이곤 선생 효자문인데요. 예. 봉담읍 상리에 있는 이곤 선생 효자문 유적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효행담 전설입니다. 예.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읽어볼게요. 이곤은 조선 후기에 태어나 일찍이 현종 1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냈습니다. 이곤은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부모가 노환으로 인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병석에 누운 부모가 이곤에게 잉어와 오이가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곤은 엄동설안의 백방으로 잉어와 오이를 찾았는데요. 이곤의 지극한 효성에 천지신령이 감동하여 이곤은 얼음이 얼은 강 속에서 잉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찾다가 덩굴에 매달린 오이를 기적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곤이 어렵게 구해온 잉어와 오이로 부모님께 봉양하였고요. 이러한 이곤의 효행이 나라에 알려져 영조 13년 효자 정문을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종 20년에 효자 정문과 현판을 내렸고 이에 효자각을 건립하였습니다. 네. 요 이야기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렇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봤던 효행담에 이어서 또 효행담이 나왔는데요. 예. 여기도 보면 엄동설안에 잉어와 오이를 찾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찾기 어려운 난제가 주어진 건데요. 당시에는 오이를 구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네, 그리고 엄동설안이라고 하다 보니까 더 예. 그렇겠죠. 오이는 보통 여름에 많이 나오는 채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잉어도 잡아야 되니까 보통 겨울이 되면 강에 얼음이 얼기 때문에 낚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을 깨서 이제 잉어도 잡고 깊은 산 속에서 덩굴에 매달려 남아있는 오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또 실제로도 이 효자문, 효자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 효자의 신의담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네, 효자의 효행에 대한 신의한 이적이나 행적이 있어야만 그 효행의 가치가 더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수준의 효행은 그 당시는 워낙에 많았을 거기 때문에 기록이 돼서 더 이렇게 상을 받을 정도, 나라의 상을 받을 정도까지 되려면 기이한 행적이라든지 신이한 행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님 그 삼시세끼 따뜻한 밥 해드리고 이런 걸로는 효자가 되지 못했던. 그거는 그 시대는 아마 기본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역에 남아있는 현장과 증거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체로백은 실존 인물입니다. 태어나신 날은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1205년에 돌아가셨다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 그 고려시대 문과에 급제해서 기거사인 이제 왕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는 건데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이렇게 국자사업 등 요직버슬을 두루 거치고 한림학사, 굉장히 제일 높은 벼슬이죠. 한림학사까지 되었습니다. 사후에는 효숙공, 여기도 보면 효를 했다는 거가 드러나죠. 효가 메인 컨텐츠가 효도군요, 이분은. 시호도 받으셨고요. 또 효행은 조선 세종 때 충신, 효자, 연려를 뽑아서 알렸던 삼강택식도에 실렸습니다. 또 숙종 때에는 효행을 기리는 효자 정려도 세워졌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사 열전이라든지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이런 부분은 다 지역을 소개할 때 그 지역의 대표 전설로 실리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봉담읍이다 할 때에도 이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나 예전부터 봉담하면 체로백의 그런 이야기를 것처럼 할 수밖에 이렇게 없었던 계속 소개가 되어 왔던 상황이고요. 오르넨실도, 상광이실도에도 또 중국의 해동 금석원에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널리 동아시아에 널리 알려진 효자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체로백의 아버지 최상조도 당연히 실존 인물이겠죠. 고려 예종 때 수주, 지금의 수원인데요. 수원과 하성 지역 일부를 다 다스리던 호장이었습니다. 수원 최씨의 시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높은 분이 호환을 당했다. 호환을 당했다. 그것도 참 예전에 호랑이가 화성 지역에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실질적인 이제 실물은 봉담역 수길이에 원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체로백이 받은 사패지 지역이 분천인데요.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천리 165-1에 위치하고 있고 화성시 향토무적
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예. 효자각 뒤에는 아버지 최상저의 유허비가 있고 그 근방에는 수원 최씨 사적지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집안이 수원 최씨야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대표 효자 조상님 한번 만나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효자각뿐만 아니라 효암도 바위도 있다고 했는데요. 최루백이 호랑이를 잡았다고 하는 효암 바위는 그 홍법사가 있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에 있는 그 산에 있습니다. 지금 수원대 뒤쪽에 있는 산, 와우리 뒤쪽에 있는 산에 있는데요. 그 홍법사 서쪽 구릉에 있는 바위입니다. 수길이 34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홍법사는 또 최루백이 아버지를 안장했던 곳과 옆에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수길이 마을에서 채록된 자료들을 보면 이 호랑이가 자리 잡고 누워있던 장소인 바위를 예전에는 금동바위라고 금덩바위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정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최루백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효암이라고 해라. 효암바위라고. 그럼 이 효암이라는 이름을 정조대왕이 지어준 거군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루백 다 여기 있구나. 정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최루백의 후손들을 불러서 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네요. 그 금동바위라는 것도 아무래도 또 임금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도 보입니다. 그 산을 금덩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임금이 타던 가마를 금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오고 가고 하다가 뭐 왕의 가마를 내려놓고 쉬었던 곳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금덩이 될 수도 있다.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금동바위라는 뭐 말을 통해서는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루백 효자각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예전에 73년도에 찍어진 사진인가 봐요. 이렇게 그때. 있고 주변에 이제 칼라로 찍어진 사진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유허비라든지 사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비석도 남아 있고요. 요것이 이제 효암인데요. 금덩바위라고 하던 것인데 이 효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바위 위에 호랑이가 드러누워서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쪽 편 말고 다른 쪽 편에서 보면 이제 사이에 골이 있고 갈라져 있거든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산 쪽에서는 그때 도끼로 내려찔 때 그것이 갈라졌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또 장수전설과 관련해서 장수가 오줌을 넣었더니 오줌골이 패였다라고 하는 장수전설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전설이 이 효암과 연결이 돼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군요. 그런 것도 이제 각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봉담 수원대 아래쪽에 있는 홍법사 정경 사진입니다. 홍법사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최루백이랑?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홍법사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절인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산을 홍법산이라고 또 불렀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산과 관련돼서? 요거는 좀 더 제가 공부하고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상천병막골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 장소가 어딘지 좀 열심히 찾아봤어요. 장안대학교 뒷산과 수원여대 해당 캠퍼스 사이에 있는 산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왕림휴게소 부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왕림휴게소 부근에 가면 표지판도 세워져 있다고 하고요. 화성시와 수원시에서 사용된 도로명 주소 중 삼천병마로가 있는데 이 오목촌동의 오동나무 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봉담읍과 팔타면을 지나서 향남읍 상신리까지 이르는 도로를 이제 삼천병마로라고 길게 부릅니다. 굉장히 길게 이어져 오는 도로인데요. 자료에 따라서 제보자의 구술에 따라서 삼천병막굴 또는 삼천병막골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엔 삼천 그 병마가 있었던 굴이나 골짜기나 병막을 지었던 곳이나 이렇게 불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큰 줄기는 비슷한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삼천병막고개라고 치시면 봉남읍 상리 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왕림휴게소가 있죠. 요 근처에 보면
병막골 빌리지라고도 하고 예. 이렇게 주변 지명들이 조금씩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천병마고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 이게 보면 삼천병마로라고 해서 이름도 삼천병마로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점포들도 이제 그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삼천병마골 골짜기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길을 지나다 보면 이쪽 골짜기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아마 이런 쪽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길을 지나는 외적을 쳤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 예, 여러 가지로 좀 그거는 이제 좀 전문가 분들이랑 네.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네. 하지만 이쪽 부근이 그렇죠. 네, 병막골과 관련돼 있는 옛날 길과 관련해서 이제 큰 길을 만드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예,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골짜기가 안 보였는데 안쪽으로 깊숙한 골짜기가 있어서 예. 삼천병마가 매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예. 이쪽 부근일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한번 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게 그리고 사실 또 저희 더 전문 분야는 자세하게 아니니까.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 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으셨다든지 네. 뭐 그런 분들도 저희한테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은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노루고개와 관련된 현장과 증거물인데요. 예. 이양의 아들이 노루로 변한 산신을 구해주고 보훈으로 받은 묘자리 이런 거는 이제 예. 찾아보니까 분천리 산 34-1원에 함성군파의 묘역이 아주 넓게 있었습니다. 아, 예. 50여 개의 묘소를 모시고 있고요. 여기 제실인 성경제라고 하는 제실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사당 추운사라고 하는 사당도 있고요. 예, 예.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루고개는 제가 찾아보니까 놀이고개라고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에. 지도에 놀이고개로. 네, 아마 이렇게 구현상에서 노리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제 지도를 찾아보실까봐 이렇게 지번을 써놨는데요. 예. 여기서 놀이고개라고 치면 여기 분천리가 나옵니다. 여기 부분이 놀이고개라고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놀이고개 확률이 네. 높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조금 늦어지네요. 네, 요 부분이 놀이고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좀 작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태봉산에 여기 이렇게- 근처 이쪽 부분이 예. 지금 함성군파의 묘역이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되어 있죠. 이렇게 예, 예, 맞네요. 여러 무덤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쵸? 이렇게 예. 무덤이 있으시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가 성경제, 그다음에 추운사 사당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럼 노루고개는 어딘지 좀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네, 그 집안에 네, 여기와 관련돼 있는 보니까. 여기가 길목으로 이쪽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예. 왕림리 쪽 넘어가려면 이쪽 고개를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계속 산으로 이어지니까요. 예. 아마 이 길목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놀이고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들도 사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좀 다르시면 의견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또 풍부한 다른 자료도 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위치 지도 보셨고요. 마을이 말무덤은 사실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마을이에는 그 예. 백제 고분군에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 이렇게 지명만 이렇게 예, 검색이 말무더미로,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마 이 지명 주변으로 해서 뭔가 있지 않을까 했더니 옆에 보니까 백제 고분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말무덤이라고 해서 팠더니 백제 고분이 나왔다는 얘기를 한 그리고 사- 굉장히 사람도 많은 큰 그 고분군 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 백제 유적 중에 그만큼 이제 보통 사람의 무덤치고는 굉장히 커 보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가 묻혔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런 말무덤 말이 묻힌 건 아니까 원래 이제 아기장수와 용마와 관련된 말무덤 전설은 어느 지역이나 그렇죠. 많은 지역에서 네. 분포하는 얘기니까. 네 그런 게 연계됐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더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예, 이 부분이 좀 많이 모호해서 저도 아쉽고 예. 또 이런 부분이 좀 더 밝혀지면 재미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곤 선생의 효자문인데요. 예. 봉담읍 상리 36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토문화재로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예. 부분도 이제 요
주소로 찾아가시면 예.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넘어가서 우리 이제 좀 더 문학적으로 서사적으로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 유형으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서사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네, 최루백 효자각의 유래는 주요 모티프는 결국에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 죽이는 아들의 복수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니까 효자담 같지가 않고 네, 그쵸. 뭔가 액션 영화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특히 그 호랑이를 잡아서 복수한 이야기는 강원도 포수 아들 같은 이야기처럼 강원도 포수 아들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도 비슷하게 이제 유명한 포수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는데 그 포수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해서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얘기인데요. 지리산 포수 아들, 강원도 포수 아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비슷한 형태로 막 많이 이렇게 호랑이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전해지는 모양이네요. 예, 그것도 여기서도 보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게 되는데 여기는 보면 구연자 구술에 따라서 15세에서 8세나 10세 정도로도 어린아이로도 표현이 됩니다. 아마 구연상에서 예. 더 어렸다라는 걸 과장하기 위해서 연령을 좀 낮추는 경우도 있는 것 신기하네요. 같고요. 이거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네. 그게 계속 변하는 상황이군요. 네,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되는 어떤 가문의 이야기에서는 15세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예. 지역에 있는 구연으로 전해질 때 계속해서 이제 더 과장되면서 이제 8세나 10세 정도 어려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더 어려야 효도의 그 불가능성이, 불가능성이 커지니까. 네, 아들의 어린 나이와 도끼 하나를 든 맨몸의 상태는 호환당한 아버지를 위해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아들의 지극한 효성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그만큼 더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군요. 또 신체적인 능력과 무장이 모두 부족한 어린 아들이 도끼 하나로 식인을 한 호랑이를 쉽게 처치하는 비현실적인 예. 이런 복수 성공담은 효심에 감복한 하늘이 원수를 갚는 걸 허락해줬기 때문에 예. 그 호랑이가 스스로 이제 죽게끔 만든 예. 것이다라는 서사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묵은 호랑이 고기를 다 씹어먹는 어떤 기행적이잖아요. 이런 효행은 예. 아버지를 잡아먹은 원수에게 똑같이 복수하는 이 체류백의 비범하고도 아주 극단적인 효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박장철 효자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그 비교해서 보면 후대로 갈수록 이곤 선생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후대로 갈수록 좀 더 이야기가 풍부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오히려 고려시대인 이야기에서는 호랑이를 징치를 했는데 예. 또 동탄에 있었던 박장철 효자의 이야기에서는 또 산신인 호랑이가 또 등장을 하고 이러니까 또 더 오래됐다고 해서 호랑이가 더 신격이고 예. 더 최근이라고 해서 호랑이가 동물화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그만큼 다층적으로 다양하게 우리 이 인식에 남아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리고 원수의 간을 씹어먹는다든지 원수를 먹는다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느와르 영화 같은. 중국 이제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많나요? 네, 복수를 할 때 원수의 살을 씹어먹는다든지 간을 씹어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아마 그 당시에 복수하는 방법에 하나 예.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삼천병마골의 지명 유래의 특징은요. 예. 권율 장군이 왜군의 퇴로를 예측을 해서 좋은 매복지를 찾아서 기습 공격에 대성공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예. 구비설화에서 흔히 권율 장군이 아주 이인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권율 장군이 아주 특별한 대단한데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항복 아시죠? 예. 오성과 그 한음이랑 할 때 그 이항복이 권율의 사위예요. 예, 그건 그만큼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은 사람이다. 또 미천한 노비였어요. 정춘신이라는 장군이요. 예. 근데 그 노비였던 정춘신을 발탁 기용을 해서 결국에 정춘신이 임진왜란 때 아주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발판을 마련해준 사람도 권율이다. 예.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잘 알아본다라는 의미에 쓰이고 있고요. 예. 또 신립장군 설화에서도 권율이 신립 관상을 보고 제목이라 사위를 삼았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화죠, 역사가 아니라. 네, 근데
그만큼 이제 권율이 이렇게 기이한 사람, 뛰어난 사람과 관련되어서 그걸 잘 나타납니다. 알아보는 상징적인 인물이군요. 네, 그래서 권율 장군을 인재를 알아보는 감식력이라든지 관상을 보는 재주가 있는 이인으로 여겨왔던 민중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임기응변과 기지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예. 실질적인 이야기가 전설되는 것만 봐도 행주대첩에서도 그렇죠. 이제 지략과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 주민들을 동원해서 네, 그래서 이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담아서 했고 또 독산석 세마대 같은 것도 예. 이 계속 이제 왜군들이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저기 안에는 물도 없고 쌀도 없을 거야 해서 기다리면 죽을 거야라고 했는데 예. 물이 없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니까 쌀을 부어서 예. 말을 씻깁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그 쌀이 하얗게 떠내려오는 것이 물처럼 보여서 이게 밖에서 볼 그게 때 세마대군요. 네, 그래서 이제 왜군들이 물이 얼마나 많으면 말을 저렇게 씻기나 할 정도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세마대, 이제 세척한다, 이제 씻는다, 말을 씻긴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 이런 일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었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던 것인데요. 예. 이 전투에서도 왜군들의 퇴각로를 예측을 해서 이런 용이한 이제 기습 공격에 용이한 자연 지형을 활용을 해가지고 매복 작전을 잘 펼쳐서 이런 계책으로 큰 대성을 이루었다라는 것인데 여기 권율 장군의 이인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율 장군도 이제 화성시 이걸로 이렇게 다 끌어올 수 있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노릇곡의 지명 유래도요. 예. 동물을 구해주고 보훈을 받는다는 모티프라는 게 그렇죠. 이건 많이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동물담과 보훈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예. 흔히 이제 동물담 하면 보훈담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이게 동물이 도와주는. 밥을 먹여서 키운 동물이 나중에 힘들 때 도와준다. 이런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네, 두꺼비 같은 존재에게 밥을 먹였더니 나중에 지네랑 싸울 때 구해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동물은 노루지만 평범한 일반적인 노루 동물이 아니라 산신인 것이죠. 잠시 노루로 변한 것인데 예. 또 현몽을 통해서 현몽 모티프도 나타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또 묘자리도 알려준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묘자리 때문에 또 풍수담으로서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내룡의 혈처에 있다고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문에서는 노루 산신과 연을 맺은 까닭으로 노루고기를 먹지 않고 노루가 잠자는 습성을 따라 모로 누워 잔다는 가문의 고유한 문화적인 특성을 연결지었습니다. 노루 산신과 연을 맺었고 노루 산신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노루를 먹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아까 그때 말씀하셨던 그 잉어를 안 먹는 그 집안이 있다는 것처럼 예. 이렇게 그 집안에서는 뭔가 이제 신기한 얘기를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떤 시조와 연결되거나 또 도움을 받거나 한 그 동물에게 이제 피해를 안 끼치고 존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잡아먹어도 되는 종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예. 또 한편으로 노루는 이렇게 은혜를 갚으면 갚을 줄 아는 의리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보통 노루를 구해주면 다 보온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이요. 또 선녀 나무꾼 같은 것도 보면 선녀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곳도 알고 있고 선녀가 목욕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네요. 신비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네요, 있죠. 노루가. 또 자연과 이계, 다른 세상에 대해서 인간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신비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하필 그게 노루일지는 참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죠. 뭐 제주도에 가면 백록담이라고 해서 거기도 그렇네요. 거기도 노루 사슴과 노루? 관련돼 있고요. 이는 노루고개의 노루가 산신이 변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노루를 영물이나 산신으로 여겨오던 문화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네요. 네, 그래서 노루나 사슴, 뿔 뭐 이런 것이 몸에 좋아서 약으로도 쓰이잖아요. 그게 그 실제 약효보다 뭔가 이제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오는 아닌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말이 말무덤에 대한 특징인데요. 예. 장수가 나면 용마가 난다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속담은 아기장수 유형의 설화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장수가 태어나면 그 제 주인인 장수를 태우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용마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장수가 죽임을 당하거나 장수의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리면 용마는 제짝이 되는 장수를 찾아서 계속 울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만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예. 아까 전에 살펴봤던 각 편 1과 2는 왜군 첩자에 의해서 장수가
나는 혈이 훼손되거나 그래서 장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 상징적으로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엄마가 촛불에다가 날개를 지져서 이 장수로서 가족이 지레 겁먹고 예. 그 성장 가능성을 없애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장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수 설화의 어떤 비극적 결말이 나타나는데요. 예. 이런 것과 용마의 죽음이 결부가 됩니다. 지역 마을이 이름이 말무더미 마을이라고 여전히 불릴 만큼 이 지역을 대표한 전설이긴 한데 예. 지금 현장 증거물은 사라진 상태고요. 이 상징에는 이전에는 우리가 장수를 지켜내지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이 지역에는 장수가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용마와 장수를 우리가 지켜내야 돼라는 어떤 민중의 반성적인 성찰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이제 재기를 향한 도전의 의미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되게 어디나 있는 것인데 우리만 없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우리 지역도 비범하고 뭐 장군도 나고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 사람을 너무 시기하거나 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걸 막 짓누른 게 있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 아기장수 이야기의 맥락인데. 네, 그래서 그 재작년인가요? MBC 드라마 역적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아기장수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군요. 보면 이제 그때에는 이 장수를 다 지켜내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용마산 뭐 이런 지명 많이 있잖아요. 예. 용마산, 마산 또는 뭐 장수바위, 말굿바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시면 이제 말무덤도 그렇고 그런 지명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명에는 거의 아기장수 설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곤 선생의 효자문 이야기는요. 대표적으로 효자와 잉어 설화 유형에 속합니다. 이게 효자와 잉어 설화 유형이라고 하시는 건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룰 때 그런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주요 유형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효자가 잉어를 구하는 유형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예. 제철이 아닌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이제 병든 부모의 그 식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 제철이 아닌 식재료를 구하러 다니는데 잉어가 굉장히 많고요. 예. 겨울에 이제 죽순을 구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예. 딸기나 죽순은 봄과 여름에 주로 많이 자라잖아요. 예. 근데 그걸 겨울에 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여름에 있는 홍시, 여름에는 홍시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네, 가을 겨울에 보통 홍시가 많고 홍시가 썩어 없어지겠죠. 네, 여름까지는 홍시가 오지 못하는데 그 홍시를 구해 다니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제사상에 홍시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아주 그 독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제사에 올릴 만한 홍시를 보관해 두고 썼다고 합니다. 아예 시기가 안 맞은 집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보통 곶감을 쓰잖아요. 예, 곶감은 오히려 구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홍시는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 형태를 구하기가.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쓰는 게 이제 장치군요. 예, 이야기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외갓집에서 독감이라고 해서 그 감을 이제 겨우내 먹기 위해서 항아리 독에다가 이렇게 묵혀두고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걸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또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절여서 조금 짭짤한 맛이 나던 감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지금은 냉장고라는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저온으로 이제 저장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겨울에도 채소나 과일을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장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 여름에 홍시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집안에 가서 구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제사상에 쓰려고 해놨던 거를 어떻게 구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엄농설 안에 잉어를 구하고 겨울에 여름 채소인 오이를 구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려고 하는 이런 지극한 효성에 신, 자연, 동물 다 감복해서 이 효자를 도와준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신의담적인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정말로 이게 지금 근데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이게 이런 게 대단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거 쪼개서 분석해 주실 때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요즘에 TV에 보면 예. 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했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것도 있죠. 부모가 예. 자식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하고 좀 하는데. 역전된 현실인 것 같긴 예, 한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통 다들 대부분 자식을 위하거나 부모를 위하는 마음은 비슷할 테니까 예. 조금 더 기이한 행적이나 신이한 요소가 부각될 때 이게 이야기가 재밌기 때문에 계속 이게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걸로는 안 되니까 네. 좀 그런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이제 서사적인 의미까지 해서 보면요. 이런 이야기는 실존 인물의 생애담에 예. 봉담 지역의 지리, 환경, 문화의 특색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역의 지명도 막 들어가 지명이라든지 있고 어떤 지형적인 특징이라든지 그 역사적 사건도 이제 들어가 있고 네, 뭐 정조와 관련되기도 하고요. 음, 이래서 이제 최루백의 호안 이야기라든지 이양의 노릇고기 이야기라든지 예. 또 이곤의 효행담이라든지 모두 결말에 이르러서는 지극한 효도의 실천에 성공한 위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최루백의 전설을 통해서는 어떤 투혼의 용기와 의지를 또 배울 수가 있죠. 예. 또 이양을 통해서는 이 노루를 구해주었던 약자를 향한 이타와 구제하는 의미를 또 배울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진짜로. 네, 이곤을 통해서는 7.8기의 집념과 노력의 가치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또한 권율장손이 이제 대승을 거두었다는 삼천병막골 전설이나 장군과 용마가 났다는 아기장소 용마 전설은 뛰어난 장수가 나와서 활약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지역의 굳센 기상. 네, 굳센 기상의 지역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옳은 신념을 굳건히 실천해서 인정받은 위인들의 고장이라는 어떤 인식은 그 지역의 문화적인 자산인데 예. 또 후대의 지역민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줘서 예. 자긍심과 또 긍정적인 지역 정체성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전승하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나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쓸모없는 지역에서 안 좋은 지역에서 이런 지역에 자라났다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제 좋은 지역에서 그리고 칭찬받고 나라에서 상도 받은 지역에서 자라났다. 그 좋은 가문이다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에 다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더욱이 효자각과 묘역 및 지명 등이 다 전승이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전승 현장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여러 증거물을 통해서 구비 전설 자료의 전승 과정과 문화적인 범위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어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실제적인 가문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한평이 씨 문화 그리고 수원 채씨 문화, 뭐 이양 집의 이곤 집의 문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가문에서 가문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구비 전설 자료가 전승되거나 우리가 또 찾아보거나 할 때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겠고 또 화성문화원처럼 지역문화 재생산을 하는 곳에서도 활용 가치를 좀 더 높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담 지역이 옛부터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말로서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고 막 경제적으로도 중심지였던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다양한 가문들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어우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약간 이제 그냥 그 탄광 같은 데서도 탄을 캘 때 이제 정제를 하잖아요. 탄을. 그러니까 이게 특징을 정리해 주시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그냥 뭐 평범한 얘기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이런 강한 상징들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정제되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네. 아무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글로 기록되는 것보다 아주 길거나 아주 자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다든지 예. 그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특정한 시기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때 당시로는 문자로, 책으로, 문헌으로 다 기록해서 전해지지 못했던 우리 지역의 좋은 문화라든지 어떤 기억할 만한 역사라든지 예. 또는 반성할 만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적인 의미로도 활용을 하고 또 문화적인 자산으로도 또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예, 그래서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체류백 얘기를 항상 들을 때마다 아휴 저 말이 돼 이랬는데 복수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막 그 격투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느와르 영화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제 지역 전설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집안의 얘기나 뭐 누구 뭐 옛날 얘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정수가 좀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왜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꾸며서 전하려고 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체류백에 호랑이를 잡았대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하고 꾸미고 하는 과정에서도 또 전해지는 것이 다 있으니까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요새 한국의 서사물이 세계를 막 휩쓸고 있는 맞아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한국인의 인식 구조 안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서사물인 이런 전설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또 화성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화성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화성 지역에 있는 전설들에서 그런 좋은 소재도 얻으시고 좀 자부심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세 번째 여행은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여행 시간 다시 한번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